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 동양인, 한국인은 특이하게도 동음 이자, 뜻은 다른데 의미 같은 글자를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문양에도 많이 적용을 했다. 또 그런 예를 소개해 드렸죠. 그 다음에는 우리 동양인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그 토지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23대가 한 동네에서 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 계속 23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 이제 23대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 모라는 꽃은 참 보기가 좋구만, 저건 뜻이 부귀라고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어디 피난 다니고 그런 뭐 잃어버릴 텐데 거기서 아들 손자 며느리가 계속 사니까 그 뜻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가진 함축적인 의미, 그것을 우의라고 하죠. 그런 우의가 아주 발달하고 많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의 특징이고 우리 한국 문양에도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포도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났던 게 아니죠. 저기 그 서역 지방에서 들어온 건데 마디마디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를 보면은 그 마디마다 열매가 달려요. 그냥 놔두면 뭐 포도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근데 너무 많이 달리면 포도알이 작아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수원에서는 가지를 잘라서 포도알을 송이를 크게 만드느라고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 막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가 그냥 열매가 이쁘고 맛있는 것이 그냥 주렁주렁 계속 대대로 달리니까 자손 대대로 자손이 많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루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런 이쁜 벼루를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이건 분명히 양반집 아줌마가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벼루 뚜껑까지 아주 예쁘게 만든 건데, 여기 포도를 새긴 이유는, 아니 먹가루서 공부하는 데다 왜 포도를 왜 새깁니까? 자손만대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여자의 의무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예전에는 가문이 번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시집을 데려오니까 식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문을 번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자는 벼루에도 자손이 많다, 또는 자식이 많다, 다자, 이런 의미를 넣게 되는 거죠. 이건 고려청자인데, 고려청자에 이건 분명히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만들면 뭐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상감청자로 여기다가 다른 색깔 흙까지 넣어서 말이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석류는 역시 이것도 석류도 서역 지방에서 온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거지만 예쁜 주머니, 빨간색 주머니 속에 톡 터져가지고 예쁜 씨앗이, 막 구슬 같은 씨앗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자손이 많다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우의를 부여한 거죠. 실제 석류는 자손이 많다는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숨겨 넣었기 때문에 우의라고 합니다.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죠. 이솝 우하의 우, 그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석류 주전자가 바로 다자. 그럼 이 주전자를 언제 썼겠습니까? 언제 쓰려고 만든 거겠습니까? 결혼식 때 쓰려고 만든 거죠. 결혼식을 할 때는 부부간에, 처음으로 신혼부부가 한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서로 나눠 마시죠. 그 나눠 마실 때 그때 따르는 주전자를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는 그런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기르고 다 출세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자손까지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주전자인데 고려 청자, 상감청자. 이름도 되게 길죠? 청자, 상감, 포도, 동자문, 동체, 표형, 주자,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청자인데, 백자가 아니고 청자인데 상감기법으로
파내고 거기다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문양을 새기는 그런 기법으로 포도와 동자를 새겼어. 포도를 새기고 동자를 새겼어. 그리고서 여기다가 구리를 칠해서 굽고 나면 빨강색이 되도록 구리를 칠해서 만든 표주방 모양, 호리병 모양의 주전자라 이 말입니다. 병 모양을 호리병 모양으로 한 것은 일만 만자를 뜻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만 만자가 호리병박이 어째서 일만만을 뜻하죠? 일만만자에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하니까 호리병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선비들은 이 호리병 만자만 봐도 저절로 호리병이 떠오를 정도로 문자 스트레스가 많았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우리나라 글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걸 외국 글자를 갖다가 공부를 해서 그것도 외국인인 공자 맹자가 만든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만 만자만 봐도 저절로 호리병박이 떠오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만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호리병 모양의 도장인데 거기다 복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복도장이구만. 이렇게 하면 안 틀립니다. 이 호리병 모양이 만을 뜻하기 때문에 호리 속의 복, 만복, 온갖 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넝쿨은 한자로 만대라고 합니다. 만대의 만은 단음이에요. 짧은 음이란 말이죠. 일만만자 만대는 장음입니다. 그런데도 동일시해서 만대가 만대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전자의 문양의 의미는 자손만대. 자손만대라는 문양을 의미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와 넝쿨을 넣은 거죠. 그래서 혹시 자손이라는 걸 혹시 몰라볼까봐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노는 것을 그린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죠. 이렇게 큰 포도가 어디 있고 저런 쬐끄만 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는 뭐 크든 작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공간지각, 포도가 요만하면 애는 요만해야 되는데 라는 것은 공간지각이죠. 형태지각이죠. 그건 오른쪽 뇌가 처리해요. 그렇지만 왼쪽 뇌는 뭐 크건 작건 애고 크건 작건 포도기 때문에 그건 동일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뇌가 문양을 만들면 이런 식의 문양을 만들고 왼쪽 뇌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사용해서 전통 문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시집갈 때 가져가는 폐백 상자죠.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자개를 박아서 오칠해서 만들었는데 좀 정성 들인 거 치고는 맞지 않네요. 자, 이게 박쥐인가 본데 박쥐가 복을 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박쥐가 4마리입니까? 그럼 4복이네. 아니 다 5복이라고 그러는데 왜 4복을 폐백 상자에 넣습니까? 한 마리를 복 하나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복주머니. 복주머니를 가지고 넣었으니까 5복이 됐죠. 근데 그러면 복주머니를 똑바로 세워야지 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놨나요? 복이 쏟아지라는 뜻이죠. 쏟아지라. 그러니까 복이 쏟아져라 이런 거 다 말이잖아요. 말을 왼쪽 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뇌를 쓰는 사람들이 만든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전통 문화, 전통 문양의 특징입니다. 일본에는 문양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렇게 특이하게 합니다. 이 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가 유치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적이다, 한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하나가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했죠? 실패를 달았어요. 실패가 뭘 뜻할까요? 실 감는 거잖아요. 실은 긴 거잖아요. 그래서 긴 수명을 뜻합니다. 여기다가 학을 넣었죠. 그러니까 학도 장수, 실패도 장수. 이건 복, 그러니까 오복의 장수를 강조한 겁니다. 물론 오복 속에 장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폐백 상자는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럼 나보다 분명 일찍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오복에 숫자가 들어있지만 수를 더 강조해서 학도 넣고 실패까지 넣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의미를 전달하려는데 여기다 뭐 그냥 막 입체 조각을 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입체 조각하지 않아도 평면으로 해도 박쥐로 볼 수 있고 복으로 볼 수 있고 실패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면화가 되고 평면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양이 생겼습니다. 이건 밥그릇인데 밥그릇에다가 박쥐를 도대체 몇 마리 그려놨나요? 박쥐가 이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먹어서 맛있는 것도 아닌데 새겨놨을까요? 박쥐가 복을 뜻하니까 복. 박쥐가 이제 그 순놈 박쥐를 편이라고 하고 암놈 박쥐가 복입니다. 발음이. 그래서 암놈 박쥐 엄밀하게 말하면 암놈 박쥐를 그렸다. 복이 아주 많으라. 복 중에 무슨 복? 식복. 적어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는 것이 지금은 뭐 먹는 것이 원수 덩어리가 됐지만 옛날에는 먹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밥사발에 복이라는 문양을 새겼습니다. 이게 이제 해방 후에 이게 대중화되고 사기 그릇이 생겼습니다. 사기 그릇. 이건 옛날엔 손으로 다 빚어서 구운 거지만 이제 대중화되면서 사기 그릇이 생겨서 이게 기계로 이제 이렇게 찍어내서 쉽게 구워서 만드는 그릇이 생겼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복자를 아예 이제 유약을 도장 찍어서 그냥 꾹꾹꾹꾹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릇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양이 어떻게 됐어요? 글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물의 모양을 빌어서 만들던 것이 하나의 글자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문양의 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문양을 잘 고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써버리면 그럼 뭐 문양 할 필요 없어요. 모양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색깔 이쁘게 칠할 필요도 없고 가장 간략화된 의미 전달 방법이 문자잖아요. 이것은 문양의 퇴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양이 퇴보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했으면 이런 생각이겠죠. 자, 이게 이제 중국의 기와인데 안막새 기와에 이게 박쥐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떨어질 때 똑똑똑똑 박쥐를 통해서 떨어지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복이 그냥 빗물 떨어지듯이 집안에 떨어지라 이런 뜻이죠. 이거는 어느 이제 쇼 윈도에 복자가 대굴대굴 구르는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냥 복이 굴러 떨어진다는 의미죠. 복이 굴러 떨어진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많이 보셨죠? 이것도 복이 굴러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다가 도자예요. 도복 넘어질 도자를 써서 복이 굴러 넘어지다. 이 말이 도복 이 도자는 도달한다. 그 도자예요. 복이 도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 같은 점을 이용해서 굴러 떨어지는 복이 굴러서 여기 도달하다 이런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국인은 이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고 중국인은 완전히 문자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박쥐를 2개 새겼으면 무슨 뜻인가? 이복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복이란 말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이복이란 말을 특별히 만들어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복은 오복이다. 오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오복은 이제 원래는 수,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다음에 강령, 강이라는 것은 몸이 편안한 거고, 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호덕, 남으로부터 참 그분 훌륭한 분이야, 덕 있는 분이야 이런 칭송을 받고, 그다음에 고종명, 예전에는 그 이제 계세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생활, 자기 이승에서의 수명을 다 마치고 저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승에서의 생활을 다 마친다. 생명을 마친다. 그래서 고종명. 이게 원래 오복이죠. 그러니까 이복이란 말 자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이제 박쥐 두 마리를 그린 것은 이복을 나타냈다기보다 오복이 뭔지 개념을 잘 모르면 디자이너가 나는 저기 복 5개 너무 많은데 나는 2개로 좀 심플하게 할래?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문양의 퇴보 아닐까요? 저는 문양이라는 건 의미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하면 그건 퇴보가 되는 거죠.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어도 그건 문양의 퇴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도 분명히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에요. 어느 호텔에 박쥐를 8마리 새겼네요. 8마리. 팔복이란 말이 없죠. 문헌적으로. 그러면 아니면 이 회사, 이 호텔에 우리는 팔복을 추구한다. 뭐 이런 확고한 소신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디자이너가 5개 하려면 어려워. 가운데 갈라야 되니까 그냥 싹 나누기 쉽게 뭐 4수로 해서 8개 하지 뭐 이렇게 했다면 역시 이것도 문양의 퇴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지키면서 그 문양을 가져가야 그것이 바로 전통의 이제 올바른 계승이 되는 거고, 올바른 발전의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헌법 제9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민족 문화를 창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일본은 전쟁하지 말자예요. 헌법 구조가. 그 이제 국채를 밝히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예요. 뭐 길어요. 긴데 그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개인이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프랑스 헌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가 그 나라의 국채를 천명한 건데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는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켜가지고 민족 문화를 창달하자. 근데 그 창달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완숙하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죠. 창자가 창조의 창자. 그 원래 창자는 살을 베면 여기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걸 창이라고 그래요. 그게 새살이 돋아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헌법 구조의 창달은 새살 돋아날 창자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지도 않아요. 헌법 구조의 창달은 화창하다는 의미의 창이에요.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게 우리 전통 문화, 발전시키는 우리 전통 문화를 쭉쭉 뻗어나가게 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것이 우리 헌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전통 문양 이거 다 훌륭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계승 발전시켜서 그래서 세계에 쭉쭉 뻗어나가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원리를 모르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원리를 잘 계승해서 그래야 잘 발전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세계에 뻗어나가게 할 수 있죠. 패랭이 꽃은 한자로 패랭이 꽃을 석축화라고 합니다. 석축화를 거꾸로 읽으면 화죠? 축이 축이죠. 바위는 장수를 뜻하죠. 그래서 화축수가 되니까 회갑을 축하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 귀엽고 예쁜 패랭이 꽃이 회갑 축하의 의미예요. 좀 이런 거는 좀 조금 덜 맞으니까 좀 맞게 고친다든가 이런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복 5가지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자. 그럼 뭐겠습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겁니다. 병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숫자를 각기 모양이 다르게 16자를 쓰면 16개의 목숨수, 거꾸로 읽으면 수 60이 돼서 회갑 축하용 서예 작품이죠. 서예 입장에서 보면 서예 작품이지만 이거를 어디에 새기면 문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나무로 목숨 숫자를 그린 겁니다.
이제 이분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양이 많이 있어요. 동양에는. 그러니까 소나무도 오래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장수를 뜻하고, 학도 장수를 뜻하고, 그러니까 장수에 장수를 얹어 놓으면 뭐죠? 수 플러스 수니까 그걸 한자로는 익수라고 합니다. 익수. 더욱더 장수. 이런 뜻이죠. 더욱더 장수. 우리가 노익장 그러잖아요. 노익장. 늙을수록 더욱더 이게 튼튼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바위를 나타낸 건데, 목숨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학은 나뭇가지에, 소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발가락이 3개고 엄지발가락이 며느리 발탑으로 5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잡지 못합니다. 백로는 엄지발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올라가죠. 학은 덩치도 크고 무거운 새니까 나뭇가지에 올라가면 나뭇가지 부러지죠. 그러니까 아예 내려와서 초원에서 삽니다. 그런 새를 일부러 올려놓고 그리는 것은 수 위에 수가 올라가 있다. 익수, 한자로 익수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 말로 해요. 말로. 서양 문양은 훨씬 더 문양을 이용하는데, 모양을 이용하는데, 자, 이 같은 그림이죠. 그림은 목숨 숫자를 그린 거죠. 소나무로. 근데 그냥 소나무 가지고 향나무예요. 향나무 100을 파자하면 흰백자 100이 되죠. 목숨 숫자를 그렸으니까 저 뜻은 백수가 됩니다. 백수. 백수가 뭐죠? 99세를 흰백자 백수라고 합니다. 왜 흰백자 백수가 99세죠? 100백에서 하나만 빼면 흰백만 남으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장난으로 여기지 않고 의미 있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왼쪽 뇌가 문자를 처리하는 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한 것을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장난으로 하죠. 세계에서 제일 긴 글자는 스마일스 그러죠. S와 S 사이가 한 마일이니까 이런 것처럼 그건 이제 서양 사람들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걸 좀 더 진지하게 의미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88세는 88이 쌀미자에 들어있으니까 미수, 77세는 기쁠 희자를 초서로 쓰면 77처럼 보이니까 희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의가 아주 많이 농경민족이니까 사물에 대해서 우의를 많이 부여해서 그 우의를 가지고 통하는 거죠. 자, 복숭아인데, 복숭아 연적이죠. 먹을 갈 때 여기다 이제 물을 담아서 먹을 갈아요. 그런데 복숭아가 빨간데 왜 파란색 복숭아를 청자로 그려놨죠? 유약이 모자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복숭아 중에 천도 복숭아를 벽도라고 합니다. 푸를 벽자 벽도. 왜 푸를 벽자 벽도냐면 다른 복숭아 다 익었는데 이건 아직 안 익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파래요. 그래서 푸를 벽자 벽도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조생종 복숭아가 아니라 만생종 복숭아, 늦게 익는 복숭아예요. 그러니까 이거 늦게까지 다른 복숭아보다 오래도록 젊음을 간직하는 물질이 이 속에 있나 보다, 그런 성분이. 그래서 그 복숭아를 먹으면 오래 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게 바로 천도를 그린 거고, 이게 바로 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3개 있으면 3은 많다는 뜻이니까 장수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수라고 썼잖아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지 않으면 이게 복숭아 털 털어 먹으라고 친절하게 솔까지 그려놓은 정물한가? 이렇게 엉뚱한 감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의를 알아야. 그럼 왜 복숭아는 장수를 뜻하느냐? 옛날 얘기가 있어요. 다 아시죠?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다가 요지연이라는 연못 너머, 지금으로 치면 아마 카스피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너머에
서쪽 나라를 지배하는 여신이 있어요. 얼굴이 하얗대요. 거기 백인들이 살잖아요. 그걸 예전에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서왕모 얼굴이 하얀 여신이 지배하는 재배하는 과수원에가 그 복숭아가 있는데 그 복숭아를 먹으면은 3000년 산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동방삭은 근데 그 복숭아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가서 복숭아를 그 서왕모가 주는 게 아니고 득도한 사람이래야만 주는 겁니다. 동방삭은 득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줄 테니까 애따 모르겠다 훔쳐 먹었습니다. 훔쳐 먹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켰잖아요. 그래서 3000년 신선은 못 됐지만 장수하게 됐다. 그런 옛날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복숭아는 바로 3000년 장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삭이 훔쳐 드신 천도를 세게 드립니다. 기완선생 더욱더 장수하세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뭐 연적에도 넣고, 그러면 연적에 저걸 넣은 건 뭘까요? 뭐 벼루를 뭐 3000년 동안 잘 삶아 먹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학문을 뜻하니까. 예전에는 시를 잘 짓는 것이 최고로 훌륭한 능력이었어요. 그때는 다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시를 지으면 세상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다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임금까지 들어가요. 그 임금님이 야, 그 참 시 훌륭하네. 그 사람 만나보자. 그래서 임금을 독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인정을 받으면 잘하면 재상도 될 수 있어요. 과거 시험도 안 보고 바로 재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5급까지만 시험 보고 그 이상은 시험이 없잖아요. 예전에도 과거 급제에서 기껏 발령 받아봤자 종 7품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승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시를 잘 써야죠. 그것을 그럴 문자 이름명자 문명이라고 그래요. 문장에 관한 문학에 관한 이름을 날리다. 그건 무슨 뜻이죠? 3000년 길이 이름을 날릴 그런 문장가가 되다 이런 의미죠. 저 먹갈아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문양에 의미를 놓고 그 의미는 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은 왼쪽 뇌가 담당하고 왼쪽 뇌는 개념을 만드는 뇌이기 때문에 평면화하고 단순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면화 단순화된 모양을 하는데 문양을 파거나 만들 때는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근데 섬세하게 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섬세한 동작은 작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우리 뇌에는 작은 근육을 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큰 근육을 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큰 근육을 써서 푹푹푹푹 찍어서 문양을 새기고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통 문양은 우직하고 그러나 힘이 있고 섬세하지 않으나 솔직하고 담백하고 그런 문양이 됐던 거죠. 자, 서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도 그림이나 문양의 의미를 만들지만 일본 사람들도 그림이나 문양의 의미를 만들지만 의미가 같더라도 동작이 다르면 다른 양식의 문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문양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의 전통이고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전통 문화는 뭔가요? 전통이란 조상으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물려받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전통이에요. 뭐가 됐든지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거, 그것도 우리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조건만 맞으면 다시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났어도 우리만 가진 거, 이것도 전통이에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전통 문양, 옛날부터 지금 우리에게 물려진 거,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거, 뭐 우리 전통 문양 개발하면 뭐 잃어버린 거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되살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났더라도 뭐 우직해 보여, 또 무식해 보여.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만 가진 거, 이거 우리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전통으로 삼아서 헌법 구조에 있는 정신을 살려서 잘 발전해서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그럼 세계에서 이걸 누가 좋아하나요? 세계에도 우리 이런 우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은 다 똑같이 몇 가지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창달할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